네, 1월 18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7% 상승했고 영국 FTSE 100 지수는 0.9%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식시장 대표 지수도 0.3%, 0.8% 올랐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0.5% 상승해서 배럴당 83.8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5.45 오른 1192.7원이 되었고요.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2,000달러, 이더리움은 3,1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4%로 떨어졌고 예상치인 3.6%는 상회를 했습니다. 중국 관련된 코멘트들은 관련 애널리스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그다음에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관련돼서 코멘트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작년 12월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10bp 인하했습니다. 인하 배경을 보면 지난주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가 현재 언덕을 넘는 고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되 대규모 유동성을 푸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이었고요. 이에 맞춰서 10bp의 제한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경기 하방 위험이 높다라는 데 주목을 하면서 정책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경기 하방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정책 대응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나온 GDP와 소비 지표를 보더라도 올해 중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에 기대하기는 작년보다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 지표 둔화가 심화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미 연준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이 통화 완화를 축소해가는 환경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은 현재 물가도 상당히 낮고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통화 완화 대응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및 추가 통화 완화 기대가 이어지면서 중국 국채 금리는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4분기 GDP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중국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4.0%, 그리고 21년 GDP는 8.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했는데요.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급락세를 지속했고 이 고정자산 투자도 4.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내수 대신에 중국 경기를 방어한 것이 바로 이 수출이었는데요.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20%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긴 했으나 이는 중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의미보다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 부동산 경기가 냉각이 되자 이 금융당국이 작년 12월부터 여러 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내 유동성 수준이 저점을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하단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4%대 중반에서 5%대 초반 성장률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중국 경제의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략인사이드 홍콩 증시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함께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얘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예, 앞에서 반민수 연구원이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 여러 가지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적인 금융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홍콩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여러
홍콩 5대 정책이 예상되는 바 이 역시 이 센티먼트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호재도로는 우선 항생지수 PBR는 현재 한 0.96배로 하락했습니다. 과거 약세장에서의 PBR 저점은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에 0.93배, 그리고 2020년 연초 코로나 사태 발생 당시에 0.92배였습니다. 이 또한 AH 프리미엄 지수도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49를 기록했고요. 이 번토 대비 홍콩 상장 기업이 50% 가까이 디스카운트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도 이 홍콩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항생 지수와 이 H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은 2021년은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이 활발해졌던 이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단계적인 저점을 암시하며 그 이후의 시장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이 해외 펀드의 자금과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시장 유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연간 전망에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 항생 테크 지수, 3분기 후반 이후 이 번도 시장 매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중국의 요동성을 나타내는 이 크레딧 인포스가 지난 10월에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신용 확장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중국의 신용 확장 기간과 진폭은 점차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번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시진핑 3기 정부 안차 이전에 번토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가이드가 교범화 하에서의 발전으로 바뀐 만큼 정부의 여러 산업 규제 리스크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극도로 악화된 센티먼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준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 홍콩 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뭐 중국이 사실 그 경기 측면에서 뭐 선진국의 미국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니까 재정 또는 통화 정책을 기대하는 부분도 일정 있었는데 오늘 뭐 자료를 본다면은 뭐 적당히 만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중국 경기의 부양책이 잘 안 이루어진다.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들으시면 통화정책 쪽에서는 지금 계속 그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정정책 쪽에서는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채 특수채를 이렇게 찍어내고는 있지만 이 돈이 중앙은행으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은행에 계속 예치를 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인프라 투자로 넘어가는 그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돈이 안 넘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에 소매 판매도 그렇듯이 이번에 1% 그러니까 거의 급락세를 연출을 했거든요. 증가율로 보면. 그런데 이 절대 금액 레벨로 보면 이게 소매 판매액도 레벨은 그냥 완만한 상승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가장 빨리 회복을 했고요. 또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레벨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계속 완화적으로 돈을 풀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지역에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항생 테크 지수, 그다음에 3분기 이후로는 본토 시장 매수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앞서서 뭐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지금 통화 정책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유동성이 우리가 3분기 이후로 보고 있는 본토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앞당길 수 있나라는 게 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는 항생테크 관련해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약간 부양책으로 돌아서면 많이 빠져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드리자면 이 유동성 공급이 사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랑 연결시키자면 이 유동성 공급 이후에 신용 확장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강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국 2008년 이후에 한 5번의 신용 확장 주기를 걸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신용 확장 주기에 이른 기간 그리고 진폭이 점차 작아지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는 신용 확장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이 확장의 진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번도 시장에서는 사실 유동성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 수준에서만 할 거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바 그래서 번도 시장의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연초 이후에 좀 조정폭이 컸었던 이 중국 본토 상장되는 이 국방 또한 신재생 에너지나 전자 쪽의 이런 업종이 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항생 테크 지수를 저희가 상반기로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점도 거기 있습니다.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 반도전 법 자체가 2020년부터 수정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2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마무리 단계 이 확정하는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에서 통한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듯이 원래는 이런 반도전 법을 통해서 이 규제하겠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교범화 하에서 만들어진 법 안에서는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도 실적 기저 효과 여러 가지 기대 요인이 있어서 상반기는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정책과 관련돼서는 신용 확장이 중요한데 신용 확장 진폭이 크지 않을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중국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규제 기준의 변화하고 실적 기저 효과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 코멘트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국내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가 1.09%, 코스닥이 1.39% 하락을 했고요. 이제 코스피가 2,900포인트가 깨진 게 좀 중요한 좀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제 주로 매도했던 주체는 외국인이 6,888억 매도를 했고요. 국내 기관 중에서는 상호펀드, 투신, 연기금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매크로적으로 연준의 긴축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뭐 소매 판매 부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준의 지역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서 계속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일단 있고요. 다만 어제 장을 보면은 일본이나 대만, 중국 다 상승을 했고 중국에서도 일단 뭐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빠진 거는 상당 부분은 국내 수급 쏠림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상당히 과열 국면이 나타나면서 개인과 기관들이 이 증거금 마련을 통해서 좀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 좀 더 크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로 일부분은 이제 외국인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CFT 매물 때문에 이 CFT 실제로 발행해 놓은 발행자인 외국계 증권사가 해지 거래로 매도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외국인 매도도 좀 과하게 추정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저희는 매크로 변수보다는 수급 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27일이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뒤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런 쏠림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 지수로 보면은 지금 여튼 뭐 다음 주까지는 한 7거래일 정도는 이 혼란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조금 하방을 만든 좀 내리누르는 요인으로 연준 긴축이라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럼 12월 중에 저점이 장중에 2,820포인트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결국 그 뒤를 바라보면은 수급 요인 해소가 되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도 계속해서 점점 이 톤을 높여가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좀 오히려 쏠림을 역이용해서 천천히 매수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좀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관심 저희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 발표하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5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 쪽 안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TV 쪽이 이제 늘어나면서 OLE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이제 TV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이외에 이제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XR 같은 쪽으로 이제 늘어날 거로 기대가 되고 고객사 측면에서도 중화권 업체까지 이제 다변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22.2% 상향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2020년 상반기까지 보면 한 자리 수준 영업이익률을 계속 이제 기록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마진 개선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제 좋았지만 특히 이제 비수기인 4분기에 역대 최대 마진율을 기록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이제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가도 이제 이에 따라서 당연히 레벨업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요 시장인 TV,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XR 기기, 그다음 폴더블 디스플레이, 전장 같은 관련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혜가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실적이 워낙 오르면서 주가도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그만큼 이제 못 올라서 PER 밸류에이션 밴드 중간값 수준에 여전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 뭐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현금 확보도 이제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스파 코멘트 나온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라타가 최근에 그 MLCC 생산 차질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 후쿠이 공장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일단 일부 라인만 지금 그 중단이 됐는데 언제 재개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회사가 지금 언급한 거는 뭐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삼성전기가 기본적으로 수혜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MLCC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국면인데 아이폰이 이제 계속 잘 팔리는 가운데 SE3라는 중저가 그 신제품도 출시가 되고 삼성전자랑 중화권 업체들도 스마트폰 확대를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업황이 예상보다 좀 빨리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 전기가 수혜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LG U+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LG 플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업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5G 보급률 계속 말씀드렸던 이슈 있고요. 거기에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제휴를 해서 IPTV나 미디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확장성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배당 성향을 좀 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LG 플러스가 3위 사업자이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었고 그동안 배당 성향도 조금 낮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올해 21년 기준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배당 성향을 아마도 22년부터는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통신사들 좀 지금 시장 불안한 상황에서 부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인센티브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좀 기존의 추정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무선 쪽의 실적 성장이나 알프나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 4분기 프리뷰 리포트이고요. 저희 지난 2021년 4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으로
3,049억 원을 예상을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7.6%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합니다. 별도 영업이익도 2,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6%, 전분기 대비는 16% 정도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연의 4분기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9% 상승하면서 이익 증가를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연 가격 상승은 국내 본사뿐만 아니라 호주의 아연 재련소인 SMC하고 조산화 아연을 생산하는 국내 자회사 징코 옥사이드 코퍼레이션의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2022년 LME 아연 가격으로 톤당 지금 예상하는 거는 3,726달러를 예상을 하고 작년 평균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가격을 예상을 합니다. 2022년 들어서 지금까지 한 3,500달러 선에서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희의 가정이 좀 다소 보수적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여지고요. 벤치마크 TC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200달러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159달러 대비해서는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불확실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1조 2,740억을 보고 있고 전년 대비 14% 증가해서 탄탄한 실적을 계속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는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오늘 10월에 전기차용 동박 13,000톤 생산 설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이슈가 됐던 양극재 전구체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아직 그렇게 회사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데 조만간 올해 중에는 좀 구체화되고 사업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71만 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지주와 KT 관련 리포트고요. 정준섭,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신한은행과 KT가 이제 지분 맞교환 그리고 이제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이제 기존에 NTT 도코모가 보유하고 있던 KT 주식 5.46%를 이제 어제 블록딜로 인수를 했고요. 금액은 4,375억 원입니다. 그리고 KT도 향후 1년 동안 신한지주 주식을 동일한 금액 4,375억 원을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신한지주는 이번 협약으로 한 세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산 효율성 확대입니다. KT는 이제 워낙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분류된 주식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상 배당 수익률 5.4%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요. 이제 비금융사 제휴를 통해서 이제 금융 플랫폼 역량을 제고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신한은행은 KT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는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한지주가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KT가 강점을 보였던 뭐 AI나 메타버스 이런 분야의 KT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급적 안정성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KT는 신한지주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T 쪽 말씀드리면요. KT 역시도 안정적인 이제 주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금융권 내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B2B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T가 이제 무선이나 이런 쪽에서의 지금 이슈들도 있지만 또 성장의 한 축으로 클라우드나 AICC라고 하는 이제 콜센터 하고요. 뭐 데이터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그 IDC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 금융권에서의 지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나 NFT 같은 이슈들도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 도코모가 이제 올해 회사에서 도코모 자체의 이제 전략이 바뀌면서 보유하고 있던 KT의 지분을 팔려고 원래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버행으로 나올 부분들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런 부분들도 해소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NTT 도코모 그 전략 변화에 따른 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이 좀 어떤 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외부 가지고 있는 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로 일단 그 정관상의 변경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매물로 나올 수 있다가 이제 전일까지 이슈였고 이게 이제 신한은행과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JP모건 체이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희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NH 해외 주식 추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JP모건 체이스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간략하게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순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고 단기 순이익은 이제 상회를 했지만은 숫자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YOY와 이제 QOQ 기준으로는 이제 모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순이자 이익과 IB 수수료 수익은 양호한 증가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완만한 대출 증가가 기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IB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이제 급증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M&A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기업들의 인수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퀴티와 이제 채권 트레이딩 부분은 이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각각 한 2%, 16%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순이익이 크게 좀 역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 상승과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때문에 이 비이자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 이제 증가를 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이 이제 순이익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올해도 임금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진은 2022년 연간 기준 이 비이자 비용 전년 동기 대비 한 8.6%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 우려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 발표 당일에는 이러한 비용 증가 우려 때문에 주가는 6.1%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과 소비자 대출 수요가 조금씩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금리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 이익 개선 기대감도 이제 공조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임금 상승 우려와 이익 개선 기대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등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북방화창 발표하겠습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북방화창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 내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중국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8월 달에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이유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단기 이제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동사 주가는 약 30% 정도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전일에는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동사 주가가 6.5% 상승을 했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동사를 중국 반도체 산업 내 탑픽으로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 SMIC의 2021년 생산 능력 확장 규모가 계획보다 약 1만 장 정도가 줄어드는 등 일부 파운드리 팹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인 빅펀드 2기가 400억 위안이 넘는 투자 집행에 힘입어서 2021년 중국 기업은 총 28개의 파운드리 팹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년 사 4년간에 총 26개의 팹을 증설했는데 작년 한 해에 28개 팹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중국 로컬 장비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컬 1위 장비 기업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1년 예상 실적은 밴드로 발표를 했는데요. 중위수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순이익이 10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비경상 손익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장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도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성장성에 주목하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방화창은 중국 파운드리 팹 증설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14나노급까지는 이제 생산을 하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뭐 AI나 자율주행, 5G 등 첨단 산업에 좀 대응을 하려면 좀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중국의 대안이 좀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캐파 확장이 어느 정도 지연은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이제 제외하고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28나노 노광 장비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제 1, 2년 사이에 뭐 양산 들어간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물론 실제 시간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14나노 이하에 들어가는 EUV 장비를 중국이 자체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 자체도 일단 14나노 이상 장비까지는 국산화하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라든가 등착 장비들은 전부 다 이미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도 일단 5나노 장비까지 개발은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EUV 장비 없이 5나노 뭐 식각 장비만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나노 이하 개발은 단기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